자칼의 왕, 섹스 롬머 단편소설. 그날 나는 발코니 너머로 유수프 에펜디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 아래에서 카이로의 첨탑들이 신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밤이었다. 그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조금 더 젊었고 야망에 차 있었다. 나는 이집트 연대기에 드라세프처럼 내 이름을 새겨넣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것은 이집트의 국경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집트는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나일 강을 따라 흐르는 진흙들이 허리띠처럼 겹쳐진 땅에 불과했고 서쪽과 동쪽 끝에는 사막이 버티고 있었다. 사막. 내 평생 꿈이 사막을, 그 허기진 회색의 땅을 조사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 계획이었다. 이제는 그것이 바보 같다는 것을 알지만 파윰의 황량한 땅에서 오아시스로 이어지는 길을 찾겠다는 계획이었다.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이었다. 내가 왜 죽은 해골 더미를 파헤치고 있었어야 하는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일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내 계획의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 야망에 나를 알려진 교역로로부터 아주 먼 숨겨진 길들로 이끌었다. 회색 사막의 한가운데로 아주 멀리였다. 하지만 나는 야망이 있었고 채 20살이 되지 않은 나이였다. 세인트레미에서 온 20살 인간은 운명이 그의 길 앞에 던져놓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에게 세상은 달콤한 자몽이고 힘들더라도 빨아먹을 과일이다. 그 당시에 내가 깨달은 것은 그 유명한 러디어드 키플링이 말한 동쪽은 동쪽이다. 였다. 그 당시 나는 지금까지 언제나 묘사되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묘사될 이집트의 신비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 르네드 플라상은 내 눈으로 직접 마법과 같은 것들을 목격했다. 내 이성이 거부감을 보이는 것들, 나의 빈약한 유럽식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그것일 것이다 아닌가? 기꺼이 이야기를 하겠다. 왜냐하면 명예를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고 이제 회색 수염의 개수를 셀 수도 없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 뺨에 난 털의 개수를 셀 수 있었던 나이에 내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간주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다. 안장 위에서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간 어느 날 저녁이었다. 지옥의 모든 불꽃을 반사한 듯한 하늘에서 무자비한 태양 아래에서 모래 연기를 내면서 사막을 건넌 하루였다. 나와 원주민 동행자는 아랍 쪽의 야영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베두인족이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종족이었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신이 세계를 창조한 이후 가장 손님을 환대하는 종족이었다. 셰이크의 천막은 어떤 손님에게나 열려 있었고 거기에서 여행자는 지친 팔다리를 쉴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이 가진 모든 음식과 술, 음료수, 오락을 같이 즐겼고 손님이 집주인에게 뭔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신사를 모욕한 것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것이 사막의 환대였다. 천막 문 앞에 곱게 서 있는 창은 손님에게 손을 대는 자는 누구나 셰이크의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를 상징했다. 동일한 이치로 베두인족 야영지 근처에 별도로 천막을 세우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목민의 삶에 익숙한 나는 이런 것들을 모두 잘 알고 있었기에 꿰뚫는 듯한 눈빛의 무리가 내 앞으로 다가와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세이드 모하메드 셰이크에게 친구로서, 형제로서 경의를 표했다. 천막 하나가 나에게 주어졌고 나와 동행자에게 적당한 오락과 기본 전환에 필요한 것들이 제공되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황혼이 지는지 알고 있는가? 한순간 하늘이 빛나는 캔버스가 되고 예술가들이 아는 모든 색상이 그 위에서 반짝이다가 가장 깊은 보라색의 놀라운 베일이 커튼처럼 들이운다. 그리고 세밀한 천 사이로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별들이 반짝인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보라색의 밤이다. 현대화된 카이로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로운 사막에서 황혼은 만 배는 더 웅장하고 만 배는 더 인상적이다. 그것은 침묵의 목소리로 영혼에 직접 말을 건다. 그것이 사막의 밤이다. 그날 밤도 그랬다. 셰이크가 내 앞에 늘어놓은 음식을 나눠 먹은 후 사실 베두인의 음식은
소화불량에 좋지는 않다. 나는 커피를 훌쩍이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깊은 풍미를 가진 그 커피는 진정한 신의 음료였다. 서너 개의 야자나무 너머로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고 그 위로 사막이 회색의 양탄자를 깔았다. 그 양탄자가 저 멀리 흑단나무처럼 검게 변하면서 하늘을 휩쓸고 있는 보라색과 만나고 있었다. 아마도 그를 본 사람은 내가 처음이었던 것 같다. 나도 잘 모른다. 하지만 베두인들은 그를 보지 못했다. 야영지 입구 앞에 보초가 하나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달빛 속에서 그는 구부정한 몸으로 느릿하게 걷고 있었는데 그런 걸음걸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그때 내가 놀라면서 의혹을 느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그에게는 일종의 두려움과 끔찍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뭔가가 있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반듯하지만 아래로 떨궈진 회색의 각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기이한 노란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다. 그는 넝마 같은 천조가리를 입고 있었다. 그는 도망자였다. 나약한 자의 질질 끄는 걸음걸이로 방대한 공간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다음 야영지의 모든 개들이 그의 접근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천막의 그늘에서 잡종개들이 울부짖으면서 소란을 피우더니 밖으로 나왔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다. 으르렁거리는 누런 물체들 한가운데 야영지의 입구 바로 앞에서 초라한 늙은 남자가 누워서 낮은 소리로 뭔가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나는 옆에 있는 몽둥이를 잡아챈 후 천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른 사람들도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제일 앞으로 달려가서 땅을 치고 발을 구르고 소리 지르는 개들 사이로 들어갔다. 그리고 자리에 서서 그 낯선 사람의 머리를 들어올렸다. 그가 반쯤 감은 눈으로 조용히 감사 인사를 표했다. 그의 목에서 숨막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가 자신의 손을 잡고 입을 가리켰다. 차가운 물이 담긴 항아리가 몇 미터 떨어진 천막 옆에 서 있었다. 사나운 개들에게 뭉둥이를 휘두르면서 나는 달렸다. 개들은 이제 날카로운 발톱으로 낯선 남자를 공격하려는 듯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항아리를 잡고 돌아와서 그의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물을 부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 불쌍한 늙은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키고 내 팔에 기대자 내 주위에서 합창 소리가 들렸다. 긴 몸의 단어 하나였다. 내 아랍어 실력이 나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낯선 단어였다. 하지만 모두들 나와 그 남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듯 일정한 거리를 띄우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세이드 모하메드 셰이크가 나타났다. 음침한 존경심을 표하면서 셰이크가 낯선 남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그에게 그날 밤 오락거리를 즐기겠냐고 물었다. 그 남자는 머리를 흔들더니 웅얼거리는 소리로 물 항아리를 가리켰다. 그리고 노랗고 뾰족한 이를 갈면서 음식이 필요하다는 듯 행동했다. 그에게 황급히 음식이 운반되었다. 그가 그것을 더러운 옷에 묻고 물 항아리를 짚더니 아랍인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가 손으로 눈썹과 입술, 가슴을 만지면서 나에게 인사했다. 그러더니 쇠약함이 느껴지는 몸으로 비틀거리면서 그 기이하고 느릿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 야영제의 개들이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고 내 주위 아랍인들 위로 신비한 침묵이 내려왔다. 모두들 가만히 서서 멀어지는 형체를 바라보는 동안 그가 사막 한가운데로 사라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세이드 모하메드가 내 손을 잡고 직접적이면서 인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나에게 감사를 표했다. 자신과 자신의 부족을 심각한 불명예로부터 구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였다. 내가 으스해졌을까 궁금한가? 오래된 프랑스 귀족처럼 말끔하고 사자처럼 용감하고 여자처럼 부드러운 훌륭한 베두인 신사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사소한 행위로 그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개 2마리가 그 이상한 늙은 남자를 따라서 야영지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멀리에서 그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합창처럼 울부짖는 소리에 개들의 소리가 묻혔다. 자칼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사막을 헤매고 다녔지만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갑자기 울부짖는 소리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개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를 주위를 둘러보면서 셰이크에게 인사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셰이크는 내 곁에 없었다. 놀라움에 가득 차서 그리고 이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에게 배정된 천막 야영지에서 먼 쪽에 있는 으로 갔다. 안에서 드러누워 잠을 자지 못하고 아까의 일을 생각했다. 노란 눈의 방랑자와 개, 자칼들 사이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동안 나는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잠에서 깼을 때 여명의 차가운 손가락이 모래 파도의 위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회색의 음침한 빛이 천막을 채우고 있었고 천막의 늘어진 부분을 뭔가가 긋고 있었다. 나는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완전히 잠에서 깨서 권총을 챙긴 후 입구로 달려가서 밖을 살폈다. 살금살금 걷는 형체가 옆 천막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고 야영지 개가 나를 깨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니 이른 아침에 정막 속에서 희미한 부릉소리가 들렸다. 나는 동쪽의 어둠 사이로 시선을 돌렸다. 검은 윤곽선을 가진 외로운 형체가 야영지 끝자락 근처에 서 있었다. 그 당시 나는 용감한 젊은이였다. 사실 20살의 우리는 모두 용감하다.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그 형체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10걸음 정도가 남았을 때 그 형체가 손을 들어서 나에게 손짓을 했다. 그 신비한 방랑자였다. 그가 다시 나에게 손짓을 했고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가 나를 깨웠는지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괴한 무언급 같은 동작으로 나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나를 깨운 것이라는 의미를 표현했다. 그가 몸을 돌리더니 우리 둘 다 야영지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따랐다. 야영지에는 언제나 보초가 서 있었지만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다. 가장 바깥쪽 천막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가자 낯선 늙은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야영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나일 강 쪽으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가리켰다. 당신 말은 그에게 물었다. 그가 벙어리거나 침묵의 사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저 야영지를 떠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가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기이한 노란 눈이 반짝였다. 지금 바로 내가 추궁하듯 물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왜죠? 다시 무언급 같은 동작으로 그가 설명했다. 남아있으면 죽음이 나를 위협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해가 뜨기 전에 베두인족을 떠나라고 했다. 정신병자 같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의 말을 들은 느낌을 글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젊은이는 늙은이의 조언을 단순한 모욕으로 간주한다. 게다가 나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가 나에게서 불러일으킨 일종의 혐오감을 가슴 아래로 눌러내리는데 실패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나름대로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그의 곁을 떠나려고 했다. 그때 그의 눈 속에서 떠오른 슬픔이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가 나에게 손으로 인사를 하고 몸을 돌려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날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두 개의 길 중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고른 것이었다. 그와의 대화 이후 그것은 진짜 대화였다. 꿈이 아니라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피곤하고 활기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 해가 뜨는 것이 보이고 멀리 언덕 위로 보라색의 일렁이는 원반이 보였다. 감신이 무엇인지 아는가? 심음이 무엇인지는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막 한가운데서의 심음이었다. 그날 아침 심음이 왔다. 모래의 벽이 높이 솟아서 햇빛을 가리고 빡빡한 모래 기둥이 낮을 밤으로 바꿨다. 너무 숨이 막힌 나머지 나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베두인족이 그 심음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했다. 말과 낙타, 당나귀들은 특별한 보호막이 달린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 숨이 막히는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사막의 공포에 대비해서 만든 덮개로 동물들의 머리를 감쌌다. 세상에나 나의 눈을 멀게 하고 나의 호흡을 막는 악마였다. 모래의 손가락들이 나의 목을 꽉 붙잡고 졸랐다. 태양이 뜨기 전 야영지를 떠났다면 피할 수도 있는 위험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이상한 충고를 들었다면 나는 그때쯤 앞쪽 오아시스 마을에서 안전한 상태로 머물렀을 것임이 명확했다. 하지만 나는 심음이 사소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그 이상한 존재가 말하려고 했던 진정한 위험은 아니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갔고 야영지의 모두가 우리를 살리신 신의 자비를 찬양했다. 야영지를 다시 정리하는 혼란과 노력 속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는 세이드 모하메드의 천막에서 나와서 양탄자에서 모래를 떨어냈다. 그녀가 천막 입구에서 부드럽게 화려한 색상의 양탄자를 흔드는 동안 그녀의 우아한 갈색 팔에 걸린 팔찌가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햇빛이 그녀의 꼬인 머리 위를, 날씬한 가운 위를, 은빛 팔찌 위를, 작은 발 위를 비추었다.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나는 그냥 서 있었다. 사실 숨을 제대로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러더니 햇빛이 그녀의 눈동자를 비추었고 나는 돌연 신비한 어둠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사랑스러운 아랍 소녀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매혹적인 눈 위로 그녀가 가운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단 한 번 스치듯 지나간 시선. 단 한 번의 눈빛. 하지만 율리시스의 활에서 날아간 화살보다 그것은 더 굳건했고 더 치명적이었다. 나는 20살이었고 프로방스 출신이었다. 무엇을 예견할 수 있을까? 세상을 돌아다녀 본 사람이라면 당신도 예전에는 20살이었을 테니까. 나는 어지러움에 비틀거렸다. 사막 폭풍이 가져온 병이었다. 그리고 한계가 없는 사막의 환대 이용했다. 그들은 의심할 줄도 몰랐고 비용을 계산할 줄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내게 배정된 천막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했다. 그 자발적인 고립 속에서 나는 야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없었다. 하루 종일 나는 두 개의 검은 눈동자에 대해서 자칼이 울부짖던 밤 떠나라고 충고하던 낯선 방랑자에 대해서 생각했다. 어느 날 나는 그렇게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 세이드 모하메드 가족 중 여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돌봤다. 물론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로 내 어지러움과 열기를 진짜 병으로 만들어버린 여자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지만 헛된 일이었다. 꿈속에서 횃불처럼 타오르는 눈을 가진 그녀를 기다리며 매 시간 매일 천막 앞모래를 밟는 맨발의 걸음 소리를 기다렸지만 헛된 일이었다. 항상 헛된 일이었다. 20살에게 그것만큼 절망적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이겨낼 만큼 희망적인 것은 없었다. 가만히 누워서 일종의 자기 기만과 부끄러움이 가슴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낀 지 나흘째가 되던 날 그녀가 왔다. 그녀가 수프 한 그릇을 가지고 천막 문으로 들어왔는데 지는 석양의 햇빛이 가운 속 그녀의 유정 같은 형체의 윤곽선을 만들어냈다. 그 순간 작고 초라한 양심과 이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면서 거대한 사막 폭풍 속에서도 평온했던 내가 숨을 쉴 수 없었다. 남부 프랑스 출신의 20살의 피 속에는 불이 있었고 밝은 눈빛 앞에서 그 불은 불꽃으로 변했다. 부드러운 베일을 쓴 채 그 베두인 소녀가 내 곁에 무릎을 꿇고 나무 그릇을 땅 위에 내려놓았다. 열정에 찬 눈길로 그녀의 야심악을 뚫을 듯 응시했지만 그녀의 까만 눈썹이 뺨 위로 내려오더니 그녀가 시선을 피했다. 내 가슴이 말하기를 아니 그것은 내 환각이었을까. 그녀는 적어도 작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감히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그녀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다. 나는 대담하게 그녀의 손을 만지려고 했다. 깜짝 놀란 가젤처럼 그녀가 재빨리 나를 바라보더니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나의 영혼도 사라졌다. 수시간 동안 나는 누워서 옆에 음식에는 관심도 주지 않고 그녀의 눈에 대해서 꿈꿨다. 내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믿음이었다. 빛나는 두 눈동자가 있는 상황에서 20살에게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을까? 아, 나는 감히 내 희망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희망에 의지해서 나는 살았다. 프로방스 출신의 20살이라는 것은 영광이었다. 세상 모든 것이 젊고 나무 위 무르익은 과일을 잡아채는 것은 죄가 아닐 때 그것은 영광이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20살의 우리는 건달일 뿐이었다. 남자의 영혼을 탐색하는 눈을 가진 그 베두인 소녀는 19살이었다. 유럽 여자였다면 아이에 불과했을 나이였다. 19살. 19살 아이가 연인의 심장을 두 손으로 쥐어짜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으로 연인의 환상을 휘없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가? 당신이 동양의 여자를 안다면 아마도 당신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15살이나 16살의 나이에 그녀들은 사랑스럽다. 21살의 그녀들은 대부분 쇠락하기 시작한다. 26살이 되면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는 우파가 된다. 하지만 동양적인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숭아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이상하고 두려울 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이 작은 아랍 소녀를 사랑했다는 것이 이상하고 두려울 수 있다. 만약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어린아이용 침실도 벗어나지 못했을 그녀를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당연하게도 그 아랍 사람들은 샘물 근처에서 야영하고 있었다. 아주 작은 야자나무 숲 중간 낮게 꺼진 땅에 있는 야영지였다. 석양 속에서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우아한 자세로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신비한 여자들이 나타났다. 내가 말한 날 이후로 많은 복숭아들이 무르익고 썩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여전히 이집트의 베일 속 여자들의 신비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흐트러지고 지저분하며 더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이집트 여자라면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미끄러지듯 곡선을 그리면서 석양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 사람의 모든 상상을 사로잡는 모습으로 얼마 후 동양 여자들과 연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하렘의 장막처럼 사라졌다. 나는 바람 속으로 망설임을 던져버리고 아직 병으로 나약한 척 차가운 저녁 공기를 마시는 척 천막 밖으로 나섰다.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내 발걸음들이 나를 샘물로 이끌었다. 샘물에 오는 여자들은 셰이크와 가족들의 비난에 맞서고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동에서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세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일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알려줬다. 은혜. 그녀가 프로방스식으로 알발음을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발음들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어떤 지니들이 그 매혹의 샘에서 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야영지에서 매우 가까웠지만 우리의 조우를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고 우리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 물 항아리를 바로 곁땅 위에 내린 후 그녀가 탐나는 경이로운 눈을 올려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나의 열정적 말에 열기 속에서 흔들렸다. 그녀는 나일강의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어리고 부드러운 갈대였다. 그녀의 사랑스러운 뮤트가 나를 최상의 황홀경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녀가 빨간 입술을 나에게 들어올렸을 때, 아, 드넓은 사막에서 보낸 그 밤들이여. 신은 젊은이에게는 관대하고 늙은이에게는 가혹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부족 내에서 세이드 모하메드 다음 가는 권위를 가졌고 그녀의 오빠는 부족에서 가장 뛰어난 기수였다. 그녀의 오빠의 하얀색 앞말이 부족에서 가장 빠른 말이었다. 나는 탐욕에 가득 찬 둥기를 이 화려한 동물 위로 던졌고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계획의 서두를 생각했다. 이 주가 지나기 전에 나의 계획이 완벽해졌다. 어느 정도는 나의 다른 원대한 계획들과 마찬가지로 그 계획 역시 실패할 운명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어느 날 밤 동이 특이 1시간 전 나는 그 하얀색 말을 묶은 낙타털 밧줄을 끊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짐승을 끌고 야영지에서 1000m 정도 떨어진 컵처럼 움푹 꺼진 모래 계곡으로 갔다. 밤 보초를 서는 베두인 사람은 언제나 에르크소스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나는 나의 여인 사키나가 보초의 수통을 채우는 의무를 수행하는 날을 일부러 골랐다. 그의 에르크소스 안에 나는 약통에 가지고 있던 액체를 4방울 집어넣었다. 동이 트기 1시간 전 나는 사막에서 하얀 앞말과 함께 주위를 살피면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동이 트기 1시간 전 그녀가 언덕 위 바위들을 건너서 작은 계곡으로 미끄러지듯 달려와서 내 품에 몸을 던졌다. 그녀를 위해서 나는 내 원대한 계획을 잊고 그녀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흉폭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의 분노를 감당할 각오를 했다. 사막 위에 드리운 우울한 화려함 사이로 동이 터오는 순간 우리는 아까 임시로 몸을 숨기고 있던 작은 계곡에서 5시간을 달려온 상태였다. 아랍 사람들이 우리가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1시간 정도가 남았을 듯했다. 나는 사막의 길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때 내가 달리고 있는 황량한 유령의 장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추측도 할 수 없었다. 검정색 화산암들이 멀리 한 줄로 늘어서 있었는데 앞을 내다보는 것을 방해하는 자연적 장벽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그런 장벽에는 터널 같은 틈새가 있기 마련이다. 나는 그 터널들이 선사시대의 무덤들이라고 생각했다. 북쪽에도 남쪽에도 동쪽에도 서쪽에서 한 줌의 초록색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황량함과 모래, 회색, 유령 같은 공간이 고대의 슬픔과 죽음의 냄새를 멀리서 드러내고 있었다. 보통 이집트의 먼지라고 불리는 풍광이었다. 안장 위 내 앞에 앉은 사키나는 내 얼굴을 올려다보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신뢰를 드러냈다. 그녀의 작은 갈색 손가락이 내 목을 꼭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짧더라도 휴식이 필요했다. 아주 멀리에도 추격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안장에서 내려서 바위에 덮개를 깔고 내 지친 동승자를 뉘었다. 그리고 그녀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부어서 먹였다. 빵과 대추야자 열매가 우리의 아침 식사였다. 하지만 키스로 달콤해진 빵과 대추야자 열매, 물은 신의 음료와 음식이었다. 아, 젊음에 미친 영광스러움이여. 나는 가끔씩 한 번도 사악한 적이 없었던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려보라. 황량함의 한가운데가 우리에게는 장미 정원이었고 맛없는 음식이 우리에게는 신의 음식이었다. 환상과 같은 행복함에 젖어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렀다. 우리가 태양을 다시 보기 전에 죽음이 우리의 기쁨을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행복했다. 바로 그때 뭔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바란다. 누군가가 말을 건 것이 아니었다. 혹은 뭔가 들리는 소리로 말을 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벨벳처럼 부드러운 팔을 내 목에서 떼어내면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서 찌푸린 검은 바위 쪽을 쳐다보았다. 지금도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 내 심장이 거칠게 뛴다. 오 자비로운 신이시여. 조각상처럼 정지한 채 그리고 기어가는 자세로 바로 뛰어오를 준비를 마쳤다. 나에게 경고를 했던 바로 그가 바위 위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그 상태로 얼마나 머물러 있었을까? 뭐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사키나 쪽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그녀는 바닥에 누워서 몸을 떨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더니 두텁게 쌓인 바위들 아래로 이상하고 불길한 존재가 뛰어 올라왔다. 그 늙은 남자는 험한 장소를 사냥처럼 유연하게 네 발로 기어서 내려왔다. 우리와 그 사이를 가로막은 모래밭을 재빨리 건넌 그가 내 앞에 섰다. 주인이 부당한 공격을 당했을 때 충직한 개의 눈동자 속에 떠오른 분노를 받는가. 바로 이 사막의 방랑자의 노란 눈동자 속에서 그런 분노가 빛났다. 설명할 수는 없었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광경이었다. 나로서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압도적인 공포와 미친 슬픔이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종류의 죽음이라도 기꺼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그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지평선을 가리켰다. 여명의 장막을 배경으로 검은 형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사키나 바로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였다. 나의 미친 듯한 열정은 이미 나를 떠났고 나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 속에 있었다. 흐느낄 수조차 없었다. 사키나를 데리고 죽음의 장소 황량한 사막으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인간처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그 남자가 이상한 소리를 웅얼거리면서 나에게 몸짓을 하고 내 몸을 잡아 끌었다. 이 광경이 실어증이 걸린 사람의 행동이었다는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키나는 나에게 꼭 붙어서 내가 잊을 수 없는 태도로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자.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견딜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빠르기로 사막 이곳저곳을 화살처럼 돌아다니는 색상 없는 도마뱀들이 둥지로부터 기어나왔다. 그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검은 형체들이 태양의 길목으로 따라서 다가오고 있었다. 미친 듯한 어리석음이 그 순간 너무 확연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놀라운 속도로 나를 압도하고 있는 뭔가는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이상한 남자는 참을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의 동행은 떨면서 두려움 속에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명백하게도 그는 나에게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중이었다. 그는 끊임없이 몸짓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을 가리켰다가 자신 등 뒤의 바위들을 가리켰다.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아무리 빠른 하얀 앞말이라고 해도 2명을 싣고서는 다른 말에게 따라잡힐 것이었다. 모래를 짓밟는 말발굽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그가 몸짓으로 가리키는 것이 숨을 곳을 찾아서 바위 덩이 뒤로 돌아가라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아랍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휴식 시간을 얼마나 저주했던가.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휴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잡힐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절망 속에 빠진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오히려 그 순간 나는 그의 충고를 따르지 않은 멍청함을 스스로 저주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어린 소녀에게 분노하면서 휴식을 위하게 만든 그녀의 허약함을 비난하고 그녀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불행이 일어난 것이라고 오해했다. 내가 알아차린 순간 세이드 모하메드가 이끄는 4명으로 이루어진 추격대는 불과 400m 정도 떨어진 거리를 달리고 있었다. 사막의 은둔자는 두려운 몸짓을 하면서 내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의 눈이 미친 사람처럼 빛나면서 불쌍한 표정으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내가 사키나의 몸 주위로 팔을 두르며 외쳤다. 바위로 올라가. 저 사람이 우리를 숨겨줄 거야. 아니,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하지만 그녀를 들어올린 후 그 특이한 존재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소리 질렀다. 그리고 비틀거리면서 절망 속에서 앞으로 나아갔다. 생각보다 먼 곳이었고 경사가 매우 심했다. 앞장선 그 남자가 손을 뻗어서 미끄러운 바위 위로 오르는 것을 도왔다. 나 역시 가까스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키나를 지탱했다. 그에 대한 그리고 그가 이끌고 가는 목적지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그녀는 두려움에 미쳐가는 듯 보였다. 그 남자가 1~2m 정도 되는 높이의 바위 사이에 멈추더니 거칠게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헝클어진 머리가 어깨 좌우로 흩날리고 그의 눈이 기이하게 번쩍였다. 우리에게 그 틈 사이로 기어들어가라는 신호였다. 사키나는 내 손에서 튀쳐나가서 경사면에서 4대걸음 뒤로 물러섰다. 거기는 안 돼. 그녀가 외쳤다. 그리고 불쌍한 몸짓으로 나에게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수 없어. 그가 우리를 집어삼킬 거야. 경사면의 바닥 쪽에는 세이드 모하메드가 말에서 내린 상태로 서 있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온 그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다가 총을 들어서 우리를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고 더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셀 수도 없는 해가 지난 일이지만 그 일은 어제 일보다 훨씬 생생하다. 그 이후로는 외로운 늙은만이 내 앞에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날 총알이 발사된 이후 나는 쭉 혼자였기 때문이다. 내게 있어서 그 총알은 세상의 모습을 바꿨다. 그것은 나의 젊음을 끝장내고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게 했다. 세이드 모하메드의 총소리가 우리를 둘러싼 신비한 미로 사이로 메아리치듯 속삭였고 그 야생의 남자의 입술 사이로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의 말을 닮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셰이크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운명의 신이 그의 팔뚝을 받치고 있었다. 부드럽고 작은 비명이 들리고 다시 그것을 떠올리면 벽장이 나를 뒤흔든다. 사키나가 내 발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녀의 몸 주위로 피가 흘러나와 검은 바위를 물들였다. 그 정도로 공포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묘사할 수 있는 인간은 분명 사기꾼이다. 내 눈앞에서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변했다. 내 존재 모든 감정이 마비되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쓰러진 작은 형체와 빨간 핏물이 고인 검정 바위, 사키나의 빛나는 눈빛 속에 어린 격정의 사랑만이 눈에 들어왔다. 흐느끼면서 나는 그녀 곁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한숨을 쉬는 그녀를 가슴까지 끌어올렸다. 그때 깨달았다. 젊음의 사랑이 삶의 비극이라는 것을. 나에게 세상 모든 빛이 사라졌고 태양의 온기와 아침의 즐거움을 다시 가질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걔만큼이나 충직한 그 야만인은 나를 끌어당겨 나의 죽은 연인에게 멀어지게 하려고 했다. 아까 그녀가 입구에서 몸을 움츠렸던 우울한 동굴 속으로 나를 잡아당겼다. 그의 뜻 모를 중얼거림이 나의 의식을 일깨웠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떨쳐내고 그에게 날카로운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제 베두인 사람들이 경사면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내 아래쪽으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점점 밝아지는 빛 속에서 나는 세이드 모하메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내 곁에 남자는 사력을 다해서 나를 동굴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팔로 사키나를 굳건히 아는 상태에서 나는 추격대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지칠 줄 모르고 계속되던 그의 노력이 멈췄다. 그리고 멍한 정신 속에서 나는 나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던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사람들은 이집트의 마법의 이야기에 대해서 묻고는 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나는 그 눈물이 부끄럽지 않다.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마법이 어디에 있었을까? 내 대답은 이렇다. 마법은 내 잘못된 사랑을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고. 하지만 다른 마법도 있었다. 가만히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순간 내 주위에서 그 마법이 시작되었다. 내 뒤에서 내 위에서 저 멀리서 외침 소리가 들렸다. 미즈미네라는 베두인의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야멘 멜레아나 베리와트 사 제부 이드엘 리시 후사 베부아차 자트타레부. 이 노래를 특정한 방식으로 부르면 꽃줄기에 달린 꽃들이 떨어진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법의 외침을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를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마법의 외침을 들어봤기 때문이다. 그 외침이 내 뒤에서 들렸다. 멍한 내 정신 속에서 생전 처음 듣는 화음으로 시작된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고 바위 더미의 꼭대기에 그 사막의 방랑자가 서 있었다. 그가 갑자기 손을 앞으로 뻗었다. 그가 또다시 묘사할 수 없는 기괴한 초자연적인 소리를 외쳤다. 인간의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내는 소리보다는 짐승이 내는 소리에 가까웠다. 그의 눈이 끔찍한 빛을 내면서 반짝였고 그의 마른 몸이 신비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의 몸이 변하고 있었다. 그가 세 번째 외침을 울부짖자 바위덤이 열린 틈새로부터 자칼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자칼이 대단히 낮을 싫어하고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이다. 그렇지만 환하게 빛나는 태양이 강력한 황금색 절정의 순간 검은 형체들이 움직였다. 첫 번째 자칼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칼들이 뒤따라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경이로움에 압도당했다. 여섯 번째, 아니 500, 아니 5000이었다. 주위에 보이는 모든 바위 틈 사이에서 자칼들이 무리지어 쏟아져 나왔다. 경이로움만이 두려움만이 나에게 남았다. 나는 슬픔을 잊고 자칼의 사막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있었다. 한가득 흐르는 자칼의 바닷속에서 위로 우뚝 솟은 바위와 그 위에 서 있는 형체가 보였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자칼들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두 앞으로 다가서는 베두인 사람들을 향해서 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또다시 끔찍한 외침 소리가 들렸다. 무리를 지은 수천 마리의 사나운 자칼들이 베두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세이드 모하메드 셰이크만큼 용감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그가 도망쳤다. 4명의 말을 탄 사람들이 바람처럼 달려서 아침 해를 향하는 것이 보였다. 하얀 한 마리 기수도 없이 같이 달리고 있었다. 그들 뒤 사막은 자칼로 온통 노란색이었다. 마지막으로 외침 소리가 들렸다. 자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내가 감상적인 멍청이처럼 보인다면 나를 용서하라. 하지만 그 초자연적인 광경으로 인한 멍한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 마법사, 그가 다른 존재일 수는 없었다. 는 나를 위해서 커다란 구덩이를 파놓고 사라진 상태였다. 자칼은 한 마리도 눈에 띄지 않았다. 태양이 잔혹하게 사막 위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손으로 직접 사랑하는 연인을 모래 사이에 묻었다. 그녀의 휴식처에는 십자가도 초승달 표식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나는 내 젊음을 그녀의 무덤에 남겼다.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것이었다. 아마도 심각한 죄를 지어서, 즉 나의 고귀한 세이드 모하메드를 배신하고 경박하게 도망친 대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내 작은 행동으로 나에게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그 신비한 존재.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것이다. 몇 년이 지난 후 정확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환상 따위를 보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방랑 끝에 인적이 드문 샘물에 도착했다.
그곳은 내가 가끔씩 악몽 속에서 보고는 하는 저지대의 샘물과 비슷한 곳이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듬성듬성 자란 야자나무가 모래 둔덕 위로 나타났다. 그때 나는 혼자였고 그날 밤 야영할 장소를 찾고 있었다. 물도 없이 몇 킬로미터를 이동한 상태였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우물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확실한 듯 했다. 무척이나 지친 상태였지만 그 샘물을 향해서 다가감에 따라서 공중을 나는 독수리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샘물 근처에서 최후를 맞은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래 둔덕 위로 올라서자 좀 더 자세한 광경이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한순간에 나는 지친 말의 고삐를 강하게 당겨서 도망쳤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포심 때문에 환한 달빛이 허공을 빛으로 채우고 있었고 낮은 언덕 너머 야자나무 줄기에 짙은 그림자가 땅 위에 드리워 있었다. 그 샘물 근처 그가 달빛 속에서 고개를 꺾은 채 누워 있었다. 샘물로부터 3미터 정도 떨어진 너른 공터 위였다. 잠깐 본 것만으로도 나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분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었다. 내가 경사면을 오르는 순간 수천 개의 불타오르는 눈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지역 전체가 자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자칼들. 썩은 고기를 먹는 그 조용하고 주의 깊은 짐승들이 죽은 마법사이자 살아서는 자신들의 왕이었던 그를 지키고 있었다. 자칼의 왕. 색슨 rum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